이제 귀찮은 일이 사라졌으니 편하게 놀아보자. 조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귀찮은 일은 자기 딸이었다. 출장 때문에 갑자기 집을 나가야 했다. 며칠간 딸과 떨어져 있는 게 불안했다. 하지만 자는 나를 안심시키고 평화롭게 가라고 말하며 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내 딸과 자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그의 보살핌에 맡길 걱정이 없었지만 최근 돌이켜보면 내 딸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회사에 가지 않을 때의 감정. 내 딸은 놓지 않으려고 내 다리에 매달렸고 나는 그녀의 절망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SOS. 나는 엄마로서 실패자입니다. 제이엔이 내 딸을 창고에 가둘 줄은 조금도 몰랐습니다. 방에 가서 그의 조카와 함께 여행을 가십시오. 내 딸과 조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조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셰리입니다. 나는 임신한 해에 존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5살이 된 아기입니다. 딸섬에서 우리의 만남은 평범한 친구 소개를 통해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이엔이 장난감 제조업체에 일하고 직장에서 프로젝트에 막 선발되었습니다. 둘 다 일로 바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서맨서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출산 휴가를 받고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보았고 몇몇 동료들이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며 제 미래에 대해 낙담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 미래를 의심하기까지 했지만 존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아빠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아이들이 자신이 만드는데 도움을 줄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현재 직장을 잡았습니다. 자는 이미 여러 제품의 개발에 참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시판 중이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결혼하자 셰리의 말에 딸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출산 후 3개월, 약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계속하며 값진 경험을 얻었고 출산 후 곧바로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존과 사만다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고 새로 론칭하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만다와 함께 시간 보내기. 프로젝트 주말 출근이나 출장이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평일에는 밤에 원격 근무를 해서 정시에 퇴근하려고 노력한다. 그럴 때에도 딸은 슬픈 표정을 짓지 않고 강한 말로 격려해줬다. 잘 지내라. 직장에서 엄마가 전업주부가 된다는 것은 아직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었지만 가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형수님이 이혼 얘기를 하러 오셨다. 10살 연상의 남편이 요즘 사고방식 차이로 자주 다툼이 심해졌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그녀에게 손을 들자 형수님은 전혀 안도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내 딸 릴리가 우는 모습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11살짜리 딸 릴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 그녀에게 손을 들었을 때 릴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울기 시작했고 제 처제는 폭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릴리를 향해 돌아서서 잔이 농담으로 말한 것을 듣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집에 있어 모두를 웃게 만들지만 잔이 결정했을 때 우리 친척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준 존의 말에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빠, 요즘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말 없이 해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부분적으로 그녀 덕분에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동네로 이사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귀찮지 않을까요? 전혀 그녀가 공유했던 임대 아파트를 떠나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과 함께 그녀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지만 통근이 어려워지고 릴리는 학교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은 릴리의 학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행히 근처에 빈 아파트를 발견하고 결정했습니다. 존이 이사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릴리의 어머니가 일을 마칠 때까지 방과 후 릴리를 돌보기로 동의했습니다. 형수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이혼 후 그녀는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근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형수는 딸 릴리가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릴리는 이미 5학년이 되었고 형수는 자신이 과잉보호를 하고 있을지 걱정했지만 남편 존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심하는 것이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그녀가 초등학교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자는 항상 그의 조카를 좋아했고 그녀는 그를 큰형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나도 내 처제에게 그 딸이 내 딸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놀이 친구로서 우리는 형수가 직장에 있을 때 그 딸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딸과 가까이 살았고 딸의 사촌들은 서로 자주 보았고 빨리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과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딸이 갑자기 나에게 무관심한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나를 직장에 배웅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다른 불안감이 있었나요? 엄마의 새로운 행동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일하러 가세요. 내가 안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내 다리에 매달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놓지 않으려고 그냥 흔들었습니다. 머리 릴리가 오늘 저녁에 여기 있을 테니 외롭지 않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딸은 내가 헤맬 때마다 내 다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조는 부드럽게 그녀를 달래줘서 괜찮아 엄마 일하러 가자. 이제 손을 흔들자. 작별 인사자니 내 딸이 마지못해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존과 논의했을 때에도 내 직업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그녀와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낙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어쩌면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릴리도 여기 있어. 만약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릴리와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오늘 사진을 봐. 그가 나에게 사진을 보여줘서 릴리와 내 딸의 휴대폰에서는 그들은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입을 가리고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마도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내 딸에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릴리는 내 딸을 좋아했습니다. 여동생과 나는 딸의 행동이 단지 단계였기를 바랐다. 일이 안정되는 시점에 가까워서 곧 휴가를 내고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얼마 후 갑자기 출장이 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 존의 말에 걱정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짐을 싸서 2일 후에 떠났습니다. 당시 릴리가 방문 중이었고 저는 제이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내 딸과 릴리가 나를 배웅하는 제이앤과 릴리가 활짝 웃었던 기억이 나지만 내 딸에 대해 궁금했고 엠트랙에 탑승할 때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집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존은 이것을 보고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만다는 우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까? 사만다는 엄마가 사무실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와 함께 출장을 갈 예정이에요. 둘은 함께 나가기로 했죠. 그러고 보니 존이 설득했습니다. 릴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딸에게 사만다에게 뭔가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참고에 엄마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사만다는 그의 말을 믿고 존재하지 않는 작은 둥근 조각을 찾기 위해 창고로 향했습니다. 보석유 사만다가 안에 있을 때 제이에는 이것을 모르고 밖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 딸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귀찮은 일이 사라졌으니 이제 긴장을 풀 수 있겠네요.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릴리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4일 뒤 존은 기분 좋게 여행에서 돌아와 쓰러진 백합과 아무렇지도 않게 잡담을 나누었다. 여행은 너무 즐거웠지. 현관문을 열기 직전이었어. 존의 눈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창고를 바라보았고 그는 창백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딸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나왔을 것입니다. 릴리는 이 말을 우연히 듣고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사만다를 거기에 남겨두고 아이즈앤을 향해 달려가 존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릴리가 창고에 접근하면서 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본 것은 창고문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정체불명의 액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릴리는 겁에 질려 창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잔은 멈춰 섰습니다. 릴리 봐봐 무슨 소리야. 거기 사만다가 있다는 거야. 내 조카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남편을 비난했어. 왜 그녀를 거기에 두고 갔느냐. 사만다가 셰리와 출장을 간다고 했어. 릴리의 고뇌에 찬 울부짖음이 우리 주위에 울려 퍼졌다. 존 비난을 받으며 릴리는 떨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고 마침내 그의 뒤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톤을 낼 만큼 강렬한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 옆에 서 있는 딸도 어린데도 같은 생각을 했다. 내 딸 사만다는 비난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머뭇거리던 존은 나와 사만다를 보고 충격에 얼어붙었다. 셰리 사만다는 놀라는 것과는 반대로 릴리는 사만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맨서는 안전하게 릴리에게 껴안겨졌습니다. 서맨서는 잔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처럼 릴리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잔의 행동으로 인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내 딸 서맨서 앞에 보호적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조카 릴리, 제이에는 걱정에 기절해버렸어. 내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그는 사만다를 향해 중얼거렸다. 내가 그녀를 두고 떠난 후 그녀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만다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고 너는 왜 여기 있냐고. 셰리는 아니었어? 출장 중에 넌 내일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 오기 전에 돌아올 거라 생각했구나. 혹시 내가 없을 때 사만다를 이렇게 두고 떠나는 일이 자주 있었을까? 존은 내 말에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그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여행이 취소되어서 여행 도중에 기차에서 내려 여행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드디어 사만다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가서 현관문으로 다가가다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만다가 나를 보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목소리 쪽으로 돌아섰지만 충격을 받았다. 사만다의 목소리는 창고 안에서 흘러나왔다. 사만다가 안에 있는 당황해서 헛간 문을 열었는데 딸이 땀에 흠뻑 젖어 발밑에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주었던 물이 가득 찬 탄력 있는 공에 터진 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존이 아직 장난감에서 일할 때 개발한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사만다가 처음 괴로움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그것을 주었다. 분명히 그녀는 문이 닫혀 있거나 공을 던지거나 밟아서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액체가 터지는 것을 알았을 때 당황한 것 같습니다. 터진 탱탱한 공바닥도 사만다의 낡은 옷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왜 여기 계십니까? 나는 울고 있는 딸을 껴안고 그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고 나는 내 인생에서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사만다가 내 보석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남겨진 채로 같아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갇혀 있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무섭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당황하여 문을 열 수 없었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사만다가 왜 연기를 시작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쨌든 우리가 릴리 존을 돌보기 시작한 후에 남편이 그 원인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존이 릴리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내 딸은 서맨서를 무시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존이 릴리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서맨서는 나를 돌보는 것과 바쁜 일정으로 인해 릴리가 자네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만다는 나에게 릴리에 대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만다는 이것을 나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전달할 적절한 말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은 머뭇거렸지만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릴리를 깊이 배려해 주었다. 사만다의 말을 듣고 그녀는 정말 친절한 아이다. 나는 즉시 제네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내가 몇 번이나 전화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보통 바로 전화를 했다. 제이앤이 서맨서와 릴리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그녀에게 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앤이 연락했습니다. 형수는 내 출장 소식을 듣자마자 셰리가 장기 출장을 떠난다. 그동안 사만다가 외로울까봐 사만다와 릴리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볼까 생각했다. 형수는 어때? 법률도 일로 바빠서 릴리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존은 사만다와 릴리가 테마파크에 가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형수는 당연히 릴리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동의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잔으로부터 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이앤이 이번 여행 동안 서맨서를 집에 혼자 남겨둘 계획을 세울 계획이었는지 내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형수에게 서면서가 실제로는 집에서 자네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직접 전화해 보겠다고 했고 우리는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 주변을 확인했는데 냉장고에 준비된 음식이 많이 있고 놀랐습니다. 목욕용 온수기가 켜져 있었습니까? 사만다가 혼자 지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일까요? 제이에는 5살짜리 딸을 4일 동안 내 처남이 관리한 대로 혼자 남겨두기로 계획했습니다. 분명히 릴리와 함께 테마파크에 있었던 제이엔에게 연락하기 위해 어트랙션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 차례를 끊어야 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공원에서 릴리가 혼자 있는 사진을 받고 릴리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화가 났지만 릴리의 안전에 안도했습니다. 내 여동생 시아버지와 저는 제이엔과 릴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알리바이로 존이 나에게 서맨서와 릴리의 사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제 형수는 릴리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테마파크에서는 둘이서 장난치는 척했다는 가짜 이야기도 있었고 존은 자신이 우리를 속였다고 믿고 자신이 두고 온 딸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왜 여행을 가고 싶어 했을까? 조카만 데리고 너무 절실하게 존이 왜 릴리랑만 여행을 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 조카에 대한 애정은 한 가지였지만 행동은 이상했다. 딸이 조카랑 같이 여행 가려고 뒤에 있는데 이상해 언니 왜 여기 있어요? 시리한테 다 들었어요. 형수는 퇴근하고 바로 여기로 달려온 듯 숨이 막혔어요. 릴리가 사만다를 버리고 도망갔나 봐요. 그녀의 이모 엄마 릴리에게 미안해요. 그때 처음으로 릴리는 우리가 릴리를 돌보기 시작하자마자 남편이 한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존은 사만다가 나에게 말한 대로 그녀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릴리에게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는 처음에 릴리의 사진을 찍는데 남다른 집착을 보였습니다. 릴리는 자네 사진 요청의 사진이 어머니에게 전송될 것이라고 믿고 동의했으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네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그는 포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시작했고 릴리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릴리가 한 번 거부하고 제이엔이 없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하여 릴리가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릴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릴리는 듣지 않는 장난꾸러기 소녀입니다. 어쩌면 엄마에게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는 릴리의 욕구를 조종하여 확실히 괴로워할 것입니다. 자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결국 둘만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소름이 돋았어. 안녕 릴리. 그건 사실이 아니지. 그렇지 넌 나한테 이 말을 듣고 데리러 오라고 요청하는 걸 좋아했었지. 내 형수가 자기가 몇 살이냐고 소리쳤어. 당신은 릴리를 다시 꼭 안아주고 사만다가 존의 행동을 참아왔던 것처럼 릴리도 이모를 걱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존은 이것을 릴리가 좋아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제 형수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릴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여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는 존에게 릴리를 돌보게 한 아니람을 후회했다. 존이 시작했다. 당황해서 릴리라고는 하지마. 그냥 애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고 릴리한테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형수가 사진 삭제를 요구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갔지만 사진 폴더를 보니 할 말을 잃었다. 릴리가 저장한 사진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사진의 릴리의 표정이 억지로 스마일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그녀가 겁에 질린 것이 분명했다. 존이 보낸 모든 사진은 릴리가 카메라를 직접 쳐다본 적이 없었다. 잔도 릴리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나 봐요. 그래서 자는 릴리의 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진만 보냈는데도 욕망을 마음껏 뽐내고 릴리를 역겹게 데려갔습니다. 제2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전화가 단단히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잔과 맞서면서 우리 뒤에 딸들을 보호했습니다. 사만다를 뒤에 남겨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가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애정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 말 들어봐. 난 릴리를 사랑하고 당연히 사만다도 사랑해. 제이에는 계속 변명만 늘어서 사만다와 릴리가 더 겁이 난다. 나는 여행 중에 준비한 이혼 서류를 그에게 건네주고 짐을 챙겨 사만다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한순간도 그와 같은 공기를 공유할 수 없어 형수와 릴리가 우리를 따라 나갔고 그 뒤를 이어 남편의 슬픈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형수와 릴리를 부모님 집으로 데려가서 알렸다. 자네 행동에 대해 내가 이혼 서류를 자네에게 맡긴다고 언급했을 때 내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잔이 다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릴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침내 평안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릴리는 나중에 학교 일을 정리할 계획이므로 당분간 시댁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릴리가 학교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높지만 잔이 학교 경로 주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맨서와 나는 결정했습니다. 잔의 여행 중에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혼자 집안일과 육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맨서는 탄력 있는 아이였고 잔 없이도 우리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둘만이 완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4일은 정말로 한동안 나의 새로운 자신감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친절에 감사하며 부모님 집에서 살겠지만 서맨서가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더 가까이 이사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잔은 여전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덕분에 존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전화가 왔고 시댁에서 연락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집에 나타나기까지 하더군요. 나 내 딸과 그의 부모님 집자는 한심하게 화해를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셔와 서맨서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와서 잔을 데려간 경찰에 연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서 비명을 지르던 그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마침내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파괴가 자신이 자행한 일이었고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전업 아빠였던 제이앤이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맨서는 사건 이후 한동안 우울했지만 존과 이혼했지만 마침내 다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 처제와 릴리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미소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릴리와 함께 테마파크의 충격적인 추억을 덮어씌우기 위해 우리는 우리 넷만이 그곳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만다와 릴리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챙기세요. 나는 쳐다보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어 시아버지 샘이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의 아들 루크와 루크의 아내 레이첼은 샘을 버리고 이 상황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샘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저와 확실히 루크와 레이첼도 샘의 지원과 도움을 여러 번 받았지만 배은망덕하게 친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은 너무 무정해서 점점 커지는 좌절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내 안의 분노는 나를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분노에 대해 모르고 무관심하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사 준비를 하는 루크와 레이첼을 노려보았다. 그들의 연민이 부족하다고 꾸짖고 싶었지만 그러기 전에 마지못해 서둘러 새 집으로 떠났다. 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면서도 시아버지가 기다리던 방으로 돌아왔다. 샘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웃으며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내 이름은 캐서린이다. 40살 때 지인을 통해 남편 팀을 만났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취미와 여행을 하며 자유롭게 살 생각이었는데 팀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관습법 결혼을 받아들였으나 팀은 완강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혼 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나와 팀과 3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팀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3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처음에는 간병을 경계했습니다. 3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팀과 나는 장래에 필요할 경우 간병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3은 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 생활 공간을 분리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1층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개조 덕분에 자체 주방과 욕실이 있었습니다. 이 설정은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허용하고 결코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3의 사려 깊은 성격은 함께 살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고 팀이 갑자기 당한 비극은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특이하게 팀의 전화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긴급 구조대원이 전화를 걸어 팀이 직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그 사람이 침실에서 자고 있어서 깨우려고 망설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메모를 남겼어요. 팀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거기 가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갈 예정인데 시간은 15시밖에 안 됐어요. 차로 1분 정도 운전했는데 도착했을 때 팀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이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급사로 분류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쇼크에 빠져 의사의 말을 간신히 알아듣고 무겁게 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지 내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전화는 시아버지 샘에게서 온 전화였다. 막 대답하려고 했을 때 전화가 끝났다. 나는 간신히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집에 돌아가는 동안 샘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차를 주차하고 그에게 달려갔다. 팀은 창백해 보였다. 그는 아들이 걱정되어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사실을 말하기를 망설이고 우리는 앉았다. 팀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목이 메이어 목소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샘은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태를 더 많이 감지하고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밤에 헤어졌고 다음날 내 방에서 혼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밖은 이미 밝았다. 시계를 확인해보니 이 시간쯤이면 깨어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거실에 들어가니 이미 앉아 계셨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잠을 못 잔 것 같았고 눈이 붉어지고 부어올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팀의 사망과 의사가 나에게 했던 말을 내가 기억하는 한 최선으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샘은 곤란한 표정으로 듣고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묻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팀과 샘은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팀이 함께 살자고 제안한 것은 연로한 아버지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막고 샘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을 막아줄 것 같았습니다. 아까 팀에게 배운 대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로서 내 감정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샘은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그런 부자 관계를 가까이서 보면서 항상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샘, 슬픔에 잠긴 아버지, 슬픔에 잠긴 채 필요한 준비를 해야 했기에 유족들은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장례 준비, 장례 후 서류 처리 등의 업무를 나누어서 샘과 나는 시아버지로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의논할 게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캐서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팀이 떠났으니 이 집에서 계속 살 건가요? 우리 둘만 있었어요. 샘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팀처럼 샘을 깊이 존경했어요. 방해만 안 된다면 계속 여기서 살고 싶어요. 팀과의 추억이 가득해요. 그럼 계속 같이 가자. 샘은 눈을 찌푸리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팀의 부재로 인해 생긴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누군가가 우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문 입구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을 내려가는 샘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의 형 루크와 그의 아내 레이첼이 큰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할 그 가방들은 두 분 모두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루크가 계단으로 들어서면서 말하더군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인사를 하고 그들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루크 맞은편에 앉은 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를 움직이는 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결혼식에서 루크와 레이첼을 몇 번 만났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와 최근 팀의 장례식에서 팀은 3위 팀이 사라지고 캐서린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혼자 잘 살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고 먼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진짜 아들로서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긴장을 감지하고 놀랐습니다. 3의 관계가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적어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캐서린, 루과 레이첼이 샘과 함께 1층에서 살기로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샘의 변화는 쌓인 가족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나서부터 시작됐는데 같은 대화를 반복하면서 물건을 엉뚱하게 놓기 시작하고 가끔 짜증을 내거나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늘 조용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갑자기 퉁명스러워지시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의심하며 말을 멈추시더니 증상이 치매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팀과 결혼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심호흡을 하면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궁극적인 간병을 준비했지만 그와 함께 3의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샘 병원에 가서 빨리 낫는지 확인하자 닥치세요. 병원엔 안 갈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는 화를 내며 물러섰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성적인 활력을 일깨워주는 3의 강력한 어조에 겁이 났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주중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재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레이첼은 전업주부이고 룩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귀국 일은 쉬는 날 샘을 돌본다. 하루 종일 샘과 함께 지낸다. 샘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 지 몇 달이 지났다. 건망증이 급격히 심해져서 식후 바로 식사를 요구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다. 3의 급격한 변화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은 커졌습니다. 아마도 효과적인 약이나 치료법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의 상태가 악화되어 그를 병원에 데려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레이첼과 룩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샘을 병원에 데려갈 일이 있어서 집에 있어 샘을 병원에 데려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니? 우리가 함께 그를 잘 설득하려고 노력하면 그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첼의 반응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증상 그녀는 간병을 돕는 척하면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레이첼과 3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3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것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누가 레이첼이 내 말에 주저하는 반응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제안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는 한 그것이 정말로 치매인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압박했고 마침내 룩과 레이첼은 샘을 일주일 후 모두가 쉬는 시간에 가기로 계획했던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나는 일찍 일어나서 몸을 쭉 뻗고 긴장을 풀고 병원에 간다는 것은 진단이 너무 많아서 의사에게 치매 간병과 그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팀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샘을 혼자 돌보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너무 친절했던 샘을 응원하기 위해 루크와 레이첼과 힘을 합치고 싶었습니다. 1층 거실로 들어가지 않고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샘이 매일 아침 읽는 신문을 가지러 현관으로 곧장 갔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직접 가져가곤 했는데 치매가 발병해서 늘 가족 중 누군가가 해줬어요. 문을 열었는데 바깥 풍경이 달랐어요. 집 앞에 이사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루크와 레이첼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소지품을 싣는 중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들렸어. 루크와 레이첼이 나를 알아차렸어. 우리 집에서 이사 나갈 준비가 됐어. 루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고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 오늘은 우리가 샘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약속한 날이었어. 솔직히 우리는 항상 이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3이 병원에 가는지 여부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이첼이 추가했기 때문에 3이 어쨌든 이사할 계획임을 설득하기 위해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레이첼이 예기치 않게 반응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온 것은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 계약이었다고 예고도 없이 나타나더니 이제 각자의 이기적인 이유로 떠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샘은 어쩌려고 이 상태로 놔두실 겁니까? 화가 나서 물어봤지만 뉘우칠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캐서린은 계속 돌봐줄 수 있어요. 캐서린은 함께 살고 있으니 관리해야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를 그냥 버리는 건 잔인해요. 적어도 그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며 항의했어요. 화나고 폭력적인 샘을 병원에 데려간다는 생각은 나 혼자서는 벅찬 일이었다. 루크와 레이첼은 무관심한 상태였고 루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어쨌든 곧 망할 것 같다고 말했다. 휴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루크가 무심코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크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토록 냉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팀이 1년도 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무감각한 발언은 내 충격을 무시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냥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안에 있는 샘이 생각나고 신문을 가져오기 위해 서둘러 우편함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샘과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혼자 병원에 데려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금 집은 신문을 손에 쥐고 샘이 기다리고 있을 1층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샘이 기다리고 있을 법한 1층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는 샘 치매가 심지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커피를 끓이던 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치매 전의 평온한 모습으로 나를 잠깐 힐끗 본 후 샘은 싱긋 웃더니 드디어 떠났어. 이 순간을 기다렸어. 혼란스러워 바라볼수록 관찰할수록 그 사람은 예전의 모습인 것 같았고 나에게 거실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나는 순종적으로 자리에 앉았다. 샘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을 준비했다. 고맙다 샘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샘은 당황한 내 모습을 지켜보았다. 상태는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 미안하다. 내 연기는 어땠나? 나는 거기에 앉아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깜짝 놀랐다. 샘은 미소를 지으며 팀의 장례식 루크가 샘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한 지 며칠 후 모든 것이 시작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내가 팀의 아내가 간병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와 레이첼은 나를 걱정하는 대신 그를 돌볼 것입니다. 삼은 동의하고 그들과 함께 이사했지만 누가 레이첼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여 삼은 결국 새집 비용을 전액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집을 나에게 넘겨줄 계획이었지만 누가 레이첼이 이사했을 때 삼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루과 레이첼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그의 의심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삼을 떠나 이사가는 것에 대해 당연히 우리는 멋진 새 집에 살 것이고 어쨌든 삼은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삼에게 새 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혼자 살 핑계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삼은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것이 기뻤습니다. 사이가 멀어진 아들이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여한 시아버지에게는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은 양심을 시험하기 위해 치매에 걸린 척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레이첼은 치매로 추정되는 삼을 경멸하고 학대하기 시작했고 루크의 아들은 걱정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은 자신의 행위가 밝혀질까 두려워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에 너무 압도되어 루크와 레이첼이 그들에게 너무 친절했던 샘을 냉정하게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샘은 무자비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샘이 어떤 계획을 암시한다고 대답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샘이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혼자 간병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로 인해 안도감이 들었지만 당혹스러웠습니다. 샘은 일시적으로라도 나를 속이고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샘이 돌아왔다는 현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가 다음 날에도 아프지 않고 치매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루크와 레이첼이 샘을 떠난 지 한 달 전에 고요하고 조용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샘은 스스로 요리를 하곤 했는데 최근 다리가 불편해서 저녁 요리를 시작했고 오늘은 회사를 쉬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오늘 저녁 메뉴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중 마지막 모퉁이를 돌자 집이 보였습니다.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나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라는 룩에 의해 일어났고 그리고 레이첼은 현관에서 삼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샘과 되면 상황이 악화될까봐 소란을 일으킬까봐 다가가서 부탁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해서 열띤 토론을 계속해서 입구로 밀고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문을 닫았으니 진정하고 거실에서 얘기하자 방 진정해요. 아빠도 듣고 계시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루크와 레이첼은
너무 흥분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샘은 내 말을 순종적으로 듣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샘이 앉았고 루크와 레이첼은 화를 내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샘이건 정말 끔찍해요. 우리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 집은 나와 함께 살 생각도 전혀 없었던 내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집 살다가 혼자 산다. 그들의 무정한 행동에 역겨워 샘은 양심을 시험하기 위해 치매에 걸린 척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오늘 그의 의심을 확인했을 뿐이야. 너는 괜찮은 것 같으니 다 사과하기 위해 우리를 속인 행위였습니까? 레이첼이 터무니없이 요구한 집을 팔아 레이첼의 뻔뻔함에 놀랐지만 샘은 침착하게 손을 흔들며 무시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동안 나를 응원하고 걱정해준 시내야 모든 것을 루크에게 맡기기로 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큰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샘은 냉정한 시선을 유지했고 차갑고 꾸준하게 시선을 유지했다가 이 집을 우리에게 주세요. 낯선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데 나는 그의 진짜 아들이 불가능한 것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집은 이미 철거될 예정이고 땅은 룩의 불신을 감지하여 팔렸습니다. 나는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루가 상의한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룩는 나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팀의 이름으로 있던 집은 팀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죽음팀은 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그의 자산을 원활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결혼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집과 샘의 지원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루크와 레이첼은 놀라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배려와 정직에 관한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샘이 자신의 목소리를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말했다. 평소에는 온화한 시아버지 샘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깜짝 놀란 루크와 레이첼, 이전에 너무 격노했던 두 사람은 허공 속으로 사라지는 듯 복도를 따라 현관문으로 달려갔고 루크와 레이첼을 마지막으로 만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새 아파트의 문을 잠그고 직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집은 증축되어 매물로 내놓았고 삼은 룩과 레이첼이 80세가 가까워지자 떠난 직후 자신이 제안한 시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건강합니다. 나이에 비해 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보살핌으로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삼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단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해서 잠시 논의를 했으나 근무 중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마지못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다행히 샘이 이사하는 요양원이 제 직장 근처에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1시간 정도는 일상이 됐어요. 안녕 샘, 오늘은 잘 지내? 안녕 캐서린, 난 잘 지내고 너도 멋져 보여. 그 사람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걷고 나이가 들어서 몸을 굽히기 전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데 목소리가 행동으로 나오네. 건강해 보이고. 회의실에서 잡담을 나누는 다른 주민들이 지나가며 샘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이후로 집에서 꽤 유명해진 것 같은 샘에게 인사를 나누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루크와 레이첼에게서 돈을 구걸하는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먼 환상이 되었고 그들은 작고 낡은 임대주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이고 나에게 동정심을 찾지 못합니다. 나의 일관된 거부는 결국 그들의 전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요양원 방문을 기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아파트에서의 평화로운 삶, 나는 요즘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베이비 샤워에서 남편을 우연히 만난 충격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에멀리는 존과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존과 에멀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너도 좋은 애를 낳았어. 너무 행복해 보여. 우리 행복한 트리오에서 나만 남았어. 에밀리, 존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 에밀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존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존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안다. 임신은 병이 아니니까 게으르지 말고. 임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남자.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심했어. 존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 위해. 내 이름은 리서이고 나는 작은 마을의 미용사입니다. 그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도시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살기에 편안한 곳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딱 맞고 매우 아늑합니다.
존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에멀리 존과 나는 우리 서클에서 항상 함께하는 분리할 수 없는 트리오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존과 나는 누군가가 존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때마다 학급의 공식 커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항상 그들에게 즉시 말할 수 있었고 나는 종종 놀림을 받다가 언젠가 멋진 아내가 될 거라고 우리 트리오의 다른 멤버인 에밀리는 항상 이어폰으로 외국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반에서 자신의 목표에 충실한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멀리는 해외 대학에서 공부했고 우리는 졸업 후 1년에 몇 번만 문자로만 연락했습니다. 가족이 미용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용학교에 다녔고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존은 현지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 후 그의 가족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는 샴푸와 같은 미용 제품을 판매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사업은 우리 가족 살롱의 일종의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시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 우리를 놀리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제이에는 별로 조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 꽤 수다스러운 나와는 정반대인데 왠지 찰떡같이 엮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이 계속 이어져 정식 프러포즈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고 도시에 집을 사서 얼마 후 넓은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임신했어요. 자네 아기를 안고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날 밤 나는 신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이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추측해보세요. 잔이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거도 행복하지 않나요? 잔이 조용히 만지작거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출산 예정일과 출산을 검색 중 아기들이 내년에 하는 이야기 그때까지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솔직히 자네 태도에 실망했지만 곧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첫 임신은 무시할 수 없었고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와 의사의 방문으로 인해 마지못해 건강에 집중하기 위해 출산 휴가를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전화로 일반적인 출산 휴가 기간을 검색하고 나에게 직면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법적으로 출산 전 6주입니다. 너무 일찍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 직업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모든 사람의 건강은 저 외에 다릅니다. 엄마가 미용실 다 했다고 해서 임신은 병이 아니야 이러면 애지중지 마. 우리 애한테는 별로 기대할 게 없대. 자기 자식이더라도 내 애가 똑똑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어. 너도 노력해야지. 게으른 주부가 되면 바로 이혼해줄게. 요즘 집안일을 게을리했지. 밥도 형편없고 집도 엉망이니까. 그럴 수 없어.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 밥이라도 직접 만들어주면 안 되나. 제이에는 집안일은 항상 나한테 의지했다. 나는 어렸지만 자네 엄마는 부지런했고 자라면서 집안일을 배우지 않고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집을 돌보는 것은 여자의 일이라고 그녀가 자주 말했고 내가 그녀의 헌신에 감탄하는 동안 제이에는 세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제가 느낀 은밀한 좌절 중 하나는 갑자기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임신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주 가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늙어서 임신한 게 아니구나. 자주 가야 해서 요즘엔 창피해. 항상 할머니 집에 사는 것처럼 건강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어. 제이엔 그러다가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화장실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나를 노인 취급하는 그 사람의 발언이 불편해서 당장 나가고 싶었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안 끝났다고 화를 내며 어떻게든 긴 말을 참았다. 제 시간에 간신히 화장실에 갔을 때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내 뒤에서 너무 쿨하지 않다고 중얼거렸다. 나는 존의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격에 끌렸지만 임신 이후에는 그 반대가 되었다. 그는 나를 온라인에서 연예인들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비교하기까지 했다. 태어나자마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고 완벽해 보였어. 당신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들 둘 다 인간이에요. 그냥 시도해보세요. 날 너무 실망시키지 마세요. 분명히 존의 기대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것이 진실인지에 관계없이 그가 인터넷에서 읽는 모든 것을 너무 기꺼이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종류의 대화로 이어져 우리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쯤 제이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방금 언급한 것과 같은 것도 이유의 일부였지만 밤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업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생활의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이야기되는 관련 아빠와는 정반대입니다. 밤에 존이 늦게 집에 왔을 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일로 바빠지죠?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알바는 아니지만 존이 술을 마셨습니까? 이것도 내 일의 일부입니다. 자네 잔소리는 그만두세요. 옆집에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어요. 숨결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직장에서 술을 마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어쨌든 이해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때 존이 평소처럼 빈정거림을 시작했을 때 넌 그냥 집에 누워있던 거야. 매일 일하는데 가치가 없어. 게으름. 뱅이가 아니다. 출산 준비로 꽤 바쁘다. 집안일을 소홀히 할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제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임신을 핑계로 몸을 맡기고 있다. 가혹해서 눈물을 참으며 존의 가방을 선반에 올려놓으려 했을 때 작은 것이 찰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무선 이어버드는 뭐죠? 무심코 집어들고 자세히 보니 귀엽게 장식된 귀걸이 모양의 작은 이어버드였습니다. 핑크 색상 여성에게 어필할 것 같은 디자인이었는데 가방에 넣지 마세요. 사생활 침해인데 항상 이렇게 해요. 어쨌든 넌 보통 이어버드를 사용하지 않잖아. 존 잃어버리면 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걱정하느라 집안일만 집중하다니 넌 왜 그것조차 제대로 못해? 잃어버린 물건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존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 더 말하려고 하다가 배에 둔한 충격이 느껴졌다. 존이 나를 걷어찼다. 계속 간섭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잔이 자기 방으로 들이닥친 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쫓겨날 만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잔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쫓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집에서 넘어진 척하며 아기를 확인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는데 걷어찬 부위가 멍들고 변색됐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가 아이를 낳았고 해외 대학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나는 존을 데리고 가서 그녀가 우리 트리오를 함께 키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출장 중이어서 밝은 햇살이 가득한 병실에서 그녀를 축하하러 혼자 갔다. 에멀리는 내가 들어왔을 때 안도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일어나서 인사하다 오랜만이야. 아기 낳은 거 축하해. 고마워. 사실 1년쯤 전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안 됐어. 미안. 아기가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야. 에밀리는 학생 때보다 더 세련됐어. 그녀가 베개 옆에서 정말 어른이 된 것처럼 요전에 자네 가방에서 찾은 것과 동일한 이어버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내 시선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것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잃어버렸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찾았어요. 나 정말 당신 남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그녀의 말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엔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도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존과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에멀리는 존과 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모르고 내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고 천만해요. 오랜만이에요. 제이엔은 태연히 혼란을 더했다. 내가 미국에 돌아온 후 예전 트리오의 재회라고 말했어요. 제이엔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할 생각인데 서류 작업이 너무 바빠서 사실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요. 저도 임신했어요. 다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말했지만 조금 진정됐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보호해야 해요. 우리 아기와 나 이 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침착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너 같은 남편이 있어 동행하는 에밀리는 확실히 더 나아. 내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아. 어색하게 너를 외면하고 행복해하는 존을 몰래 노려봐. 아, 나만 남은 행복한 트리오. 에밀리 존 비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요. 에밀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존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아기를 위한 선물이에요. 턱받이는 항상 유용하다고 해서 몇 개 샀어요. 아기한테 어울리는 것도 샀어요.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아기 때문에 신나겠네요. 리사도 아기 낳으면 다 같이 나가자. 존의 어깨가 움찔했다. 모른 척하며 계속 웃었다.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에밀리는 아기를 안고 존은 가까이 다가가 에밀리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 잔과 함께 있는 아기. 나는 밖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다. 나는 숨이 거칠어지고 문 뒤에서 어깨가 들썩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을 떠난 후 에멀리의 흥분된 목소리와 잔의 낮은 반응이 들렸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로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집을 바로 팔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빨리 작성하고 이사업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집을 팔기로 했고 이사님이 추천하는 이사업체와 계약했어요.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존과의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존의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지품을 거기로 보낼 테니 놀라지 마세요. 그 집에서의 내 인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에는 내일까지 출장을 간다고 했고 오늘 밤은 어딘가에 머물 예정일지도 모른다고 당장 그의 집으로 물건을 보내고 싶었지만 어머니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냥 알렸다. 존의 부재중 전화를 알아차렸고 그는 내가 병원을 떠난 이후로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천천히 차를 마셨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둘만 이야기하자. 그가 나를 걷어차고 나서 지금 논의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제 제이엔과 멀어졌고 그 경계는 불신으로 바뀌었고 솔직히 집에 오면 그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자네 방에 들어가서 그의 소지품으로 상자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것은 비수기였습니다. 이사를 해서 이삿짐을 포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획에 등록할 수 있어서 배송 과정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건을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부모님이 달려오셨고 이사는 자네 방에서 즉시 완료되었습니다. 미완성 이혼 양식을 발견했는데 제이엔이 기회라고 생각하여 에멀리에게 나를 맡길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이혼 양식을 작성하고 보관하던 중 시어머니 리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짐이 온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이엔이 바람을 피웠어요. 고등학교 시절 에밀리 기억하시나요? 둘이 함께 아이를 가졌던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미안하지만 증거가 있어. 사진을 보내줄게. 아까 병실에서 에멀리의 아기와 존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냈어.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사실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 밤부터 부모님 집에 머물 예정이에요. 그녀는 나중에 자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행방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 부모님 집에 가는 건 어때? 엄마에게 알려줄게. 통화를 짧게 끊고 그날 오후에 나갈 준비를 시작했어. 모두가 존의 집에 모였어. 그의 부모님, 내 부모님, 나와 존. 그의 어머니는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파티를 시작했어. 대화. 존이 사실이에요. 당신이 친구 에밀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아니 엄마, 우리는 늦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고 당신은 심지어 아이도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꽤 잘 맞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주먹으로 때렸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리사도 임신했어. 어떻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니? 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조용하고 우아한 그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는데 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오, 그게 뭐야? 아이가 태어나는 게 당연하니까 사랑스러운 관계. 내가 먼저 그들의 말다툼에 개입했다고 당신이 말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신이 에밀리와 만나게 됐나요? 판매 라운드 중에 역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는 막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 일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매력이 있었지. 그건 연애를 시작할 이유가 없어. 난 고등학교 때부터 에밀리를 늘 좋아했어. 넌 그냥 편리한 선택지야. 에밀리와 다시 연락하는 그의 이기적인 추론에 말문이 막혔어. 그녀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전혀. 이제 우리를 막는 이유. 존은 에밀리에게 우리 결혼 생활을 숨겼습니다. 에밀리가 임신했을 때 이혼을 생각했지만 나도 임신했습니다. 그는 이혼할 용기도 재혼할 결심도 부족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여자를 저글링하는 게 부끄럽군요. 에멀리와 리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멀리와 재회하면서 내가 리서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멀리와 재혼하여 남자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자네 어머니의 분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인연을 끊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이제부터 당신은 스스로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상관은 없지만 제이엔이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리사의 미용실 때문이에요. 리사의 살롱, 그 작은 마을 가게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리사네 가게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해서 거의 매출을 못 냈으니까 이 배은망덕한 사람. 교환하는 동안 침묵하셨던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존네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 문제없어.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하게. 난 아직 어리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어. 에밀리가 출산 후 곧 직장에 복귀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안전해질 거야. 갑자기 휴대폰에 중얼거렸는데 에밀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너 바보야?
에밀리랑 영상통화 중이어서 토론의 시작 당신이 리사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당신과 데이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도 리사를 배신한 것 같고 이 대화에서 당신의 선견지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당신은 사업가로서 재능이 없습니다. 왜 에밀리입니까? 나는 리서에게 연락해서 토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나를 떠나지 마세요. 존이 애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처럼 끔찍한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내가 아기를 키울게요. 나 자신이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마. 그리고 에밀리 제이앤이 애원하는 표정으로 나에게 돌아섰다는 것을 깨닫고 자녀 양육비를 기대할 것입니다. 리사 내가 틀렸어요. 과거를 잊고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자. 계속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쓰레기와의 결혼 생활, 당신의 끔찍한 대우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에밀리의 병실에서 존을 본 충격이 생각났습니다. 코피가 한심해 보였어. 에밀리랑 일이 안 풀린다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고. 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할 텐데 어쩌려고. 나 직업이 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남자에게 매달릴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논의했고 그들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연결 덕분에 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고하게도 나는 존에게 그의 서랍에서 찾은 이혼 서류를 선물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남은 것은 그것을 사무실에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빨리 해결하자. 잠깐만요. 당신과 에멀리 둘 다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여전히 법적으로 내 남편이지만 에밀리의 필요를 감히 무시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이앤이 머리를 그의 손에 묻었습니다. 그 순간 배에 낯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야, 아파요. 그 순간 회의는 즉시 해산되었고 부모님은 저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셨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된 후 토론과 출산에 지쳐서 병원 침대에 쓰러져 간호사들이 가끔 깨워도 간신히 잤습니다. 결국 눈을 뜨고 퇴원하고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한 미용사가 조심스럽게 제이앤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주부들입니다.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진 소문. 그동안 자는 자신이 항상 좋아했던 온라인 판매 회사를 시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항상 개인적인 인맥을 가볍게 여기고 인터넷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입소문이 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업 아이디어가 초기 단계에서 실패했다는 소문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는 한때 조롱했던 아주 작은 마을 네트워크로부터 가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존을 강타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에멀리와의 화상통화는 그녀가 전체를 녹음했습니다. 다른 카메라를 사용한 토론은 자네의 이기적인 행동을 짧은 비디오로 편집하여 고등학교 동급생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자는 친구를 모두 잃었고 그를 도왔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모두 잃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새집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여 모텔에서 잠을 자고 실직했고 고정된 주소가 없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멀리 이사했습니다. 제이앤은 마침내 일용직을 찾았습니다. 일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녀 양육비를 놓치면 그가 내 배를 걷어차는 동안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부상사진을 찍었고 중요한 증거가 될 병원 기록을 남겨두었다. 이혼을 신청하고 출산과 거의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에밀리와 넓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 쌓인 가족이 된 나, 에밀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남매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에밀리와 저는 존이 떠난 이후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서로의 아기를 돌보며 일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 데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들 좀 더 크면 같이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40 이후에 처음 결혼해서 말도 안 돼요. 그 나이에 결혼을 서두르는 여자가 아직도 꽃미남으로 여겨지는데 진심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엽총 결혼식이라면 좀 괜찮다는 뜻인데 시어머니와 살다가 임신도 안 한 채 40이 넘어서 결혼하다 형수가 이혼하고 갑자기 집에 돌아왔다.
이혼을 주도한 뒤 형수 승리하는 편에 있다고 자랑하며 그녀는 자신의 전 남편이 쓸모없고 이제 집으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호했습니다. 제 형수는 밤 생활을 위해 시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누워만 있습니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형수가 재혼을 해서 후계자가 생긴다고 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과 재혼을 떠나야 한다고 반대하자 형수는 그때처럼 화를 냈다. 정신을 잃었지만 형수에게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40세가 된 후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연애보다 일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미 40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같은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모임 시작부터 가치관을 숨기고 자주 그 당시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랫동안 단념하셨으니 40까지 결혼 안 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자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얼마 후 남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매우 친근한 분이셨고 결혼은 부부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새 집에 대해 철저히 논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유 공간이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당장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 남편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활짝 웃었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연로하신 부모님 그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매우 친절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그의 생각에 내가 동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말에 그의 부모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다소 냉소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녀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점차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직 후 모든 집안일에 적응하셨지만 시아버지는 다시 채용되어 주 3일 근무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다가 얼마 후 그는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고 은퇴를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시어머니가 힘들지만 일상적인 산책을 하는 등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안일에 엄격함 나는 그녀가 가혹하거나 약간 냉소적일 수 있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일이 올바르게 수행되면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고 가사일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개방적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한 시어머니는 외국 로맨스 드라마를 즐겨보신다. 그럴 땐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시어머니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어쩌면 그냥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을 뿐이야. 시부모님과 함께 산 지 1년째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년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날 형수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한 웃음 가득한 가정을 보냈습니다. 38. 에밀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것 같았습니다. 제 형수는 자신의 이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떠난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주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판매 중 일부는 저에게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보다 이혼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란 걸 알았어요. 너무 캐묻고 싶지 않아서 형수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듣지 않고 가볍게 형수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혼을 주도한 사람이 전 남편인 것 같은데 이별의 원인은 전 남편인데도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좀 가혹한 것 아닌가? 나는 그녀에게 이혼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단지 그 남자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내 처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권리의 일부가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너무 끔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너무 떠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만이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으므로 남편은 우리가 기다려보자고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에밀리는 38세에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우리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고 비싼 쇼핑에 지출하고 있다. 남편은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에밀리에게 계속 용돈을 주는 건 너무하다며 시어머니는 에밀리가 결혼 생활에서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약간의 면죄부라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상심했고
동정심을 가질 만했습니다. 남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족 남편과 나는 시아버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공정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형수가 안정될 때까지 머물러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집도 우리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집주인인 척하지 말고 집안일을 돕거나 일자리를 구해 생활비를 보태라고 했고 계획이 있으면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형수는 집이 없어서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외에는 누구라도 이혼에 대한 동정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40이 넘은 여자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 자리는 없습니다. 미친 짓이야. 너가 온 이후로 내 딸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어. 아빠는 내 편만 들거야. 넌 여기서 아웃사이더야. 그렇지 않지만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형수가 힘을 합쳤어. 시어머니는 나를 공격하려고 더욱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시어머니를 뒤에서 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소문을 퍼뜨렸다. 동네에서 내 옷에서 노부인 냄새가 난다는 소문도 퍼뜨렸다. 젊은 남자와 함께 걷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 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것, 요리가 너무 짜다는 것 등등.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부인했다. 오해일 수도 있지만 에밀리가 내 목소리가 시어머니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오디오 클립을 재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앱 없이도 앱으로 쉽게 가짜 오디오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에밀리가 나를 공격했을 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변호했고 시어머니 앞에서 에밀리의 속임수를 공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일에 능숙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즉석에서 형수가 시어머니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가짜 음성 녹음을 만드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해했지만 제가 시아버지와 나는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그녀는 행동했지만 그들이 없을 때마다 저를 비난했습니다. 40세 이상은 모두 노부인입니다. 60이 가까워지면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히 40대 중반에 접어든 노파입니다. 나는 이미 노화의 육체적 영향을 느끼고 있었지만 처제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너도 40대가 될 거란 말을 할 곳이 있어. 나는 속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행동을 무시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선택했다. 시댁이 말로 집에서 눈에 띄는 행동으로 학대됨. 저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일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신우이 이후에도 내 생활 방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은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근무 시간에 맞춰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도착할 때까지 괴롭히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작업화를 숨기거나 더럽히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그는 가끔 산책을 나가고 시어머니는 일정에 따라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침을 동시에 먹고 그들이 끝나면 밥을 먹습니다. 차이점은 시아버지와 남편은 스크램블 에그를 더 좋아하고 시어머니와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떠난 후 계란 후라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색도 맛도 거의 없는 커피 내가 먹은 부분만 조작해서 맛이 이상해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는데 나는 얼굴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다 먹었다. 시어머니와 에밀리의 괴롭힘에 독이 될 수 있는 일은 아침에만 집중하고 사건 하나하나 지적하기엔 너무 바빴고 게다가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시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다. 셋이서만 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수님이 이사 가시면 시어머니께서 태도를 바꾸실 거라 생각했는데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외출하고 내가 쉬는 날 형수와 시어머니가 틈을 타 일과 일 모두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 너는 커리어우먼처럼 행동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사무실의 청소부 아줌마 아닌가요? 당신이 호출될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업무상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경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같은 여성은 직장에서 남성과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40에 서둘러 결혼하게 된다면 40이 넘는 신부를 맞이하는 가족이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수입을 위해 접근하고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일을 잘하는 여자로 변해버렸구나. 여자에게 중요한 건 매력적이고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형수님과 시어머니는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다. 40살 이후에 결혼하는 건 내 선택이지 부모님 탓이 아니고 시어머니는 육아를 소홀히 한 부모 밑에서 키웠으니 어쩔 수 없다며 부모님을 무시했다. 내가 반박한 의무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여기 없는 사람을 험담하지 마라. 부모는 상관없다. 자식을 보면 부모의 자질을 알 수 있고 살 곳도 빨리 찾아라. 가능해요. 늦은 출산 시대에도 가능해요. 거의 50살이 되는 나이에는 불가능해요. 우리 딸이 재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니까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당신은 떠나야 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지 알았어요. 최근 우리는 집의 악화된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을 다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수와 시어머니는 새로 지어진 집에서 계속 살 계획이었고 쫓겨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수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법에 그들은 상황이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형에게 알렸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봉건 행위에 나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 순간 시아버지와 남편은 큐에 온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형수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형수를 주장하며 행동을 시작했다. 나한테 학대를 받았던 그들의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나는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질문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그들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다. 아무것도 본 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남편은 1년 넘게 동거했는데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느냐고 반박했다. 시아버지는 형수 전까지는 괜찮다고 했다. 법이 돌아왔고 시어머니가 형수 편에 서도록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절망적인 형수에게 몰리면서 궁지에 몰리면서 투지를 잃은 것 같았다. 주장이 점점 더 과장됐어. 내 무릎 부상에 대해 그녀가 나를 밀었고 그게 내가 얻은 방법이야. 내 남편이 그녀를 회의적으로 쳐다봤어. 당신이 엄마에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 남편이 그걸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가 구급상자에서 반창고를 꺼내 신우이에게 건넨 후 신우이는 다른 부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부위를 다시 긁어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득 생각난 듯 신우이의 이야기를 다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증거를 보고 싶어 신우이가 부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붕대를 떼어내라고 주장했다. 누구나 겪어봤을 흔한 긁힌 상처가 어제 오늘 밀렸을 때 얼마나 치유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반응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 분명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주제를 전환하고 부상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훨씬 더 능숙했습니다. 나를 위해 집을 재건하겠다고 제안한 아내와 엄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아버지인 줄 알고 시댁과 처제, 집 재건축을 제안한 남편은 실제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집을 개조해서 살기 좋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늙으신 시댁 식구들 때문에 효도하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효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사는 것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되었는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아버지를 위해 쓸 생각이었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시어머니를 더 덧셈으로 여겼는데 형수와 시어머니는 내 진심을 모르고 돈 한 푼도 안 드린다고 비난하며 제안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더군요. 계속 그럴 계획도 없이 화를 내는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가 전액 부담한다는 말을 형수와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셨는지 물으시고 형수님은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시집간 여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어디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수리 논의에 처제와 시어머니가 함께 계셨지만 저를 쫓아낼 방법에만 정신이 팔려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비용은 남편 상여금과 시아버지 퇴직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회사 대표인데 시집갈 때 직업과 직위를 설명했는데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여성의 역할은 차를 서빙하거나 전화를 받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회사는 없고
그런 일만 여성에게 허용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시대가 변하고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진화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형수에게 CEO라고 소개하지 않았지만 형수에게 물으면 대답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그저 약간 높은 수준의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오해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를 회사 관리인, 시어머니, 형수라고 부르셨나 봐요. 법은 여성의 일에 대해 너무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나는 회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사직하신 것을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만 벌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제안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당시 그는 수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삶의 짐에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수입만으로도 남편, 시부모님과 나 넷이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형수님의 무모한 지출로 인해 며느리 수입으로 인해 남편이 실제로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자주 찾아와서 우리에게 돈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수는 내 수입 때문에 자신들의 편안한 돈 사용과 간절히 바라던 집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만약 그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금세 그들의 행동이 지나치게 다정해지고 나에게 환심을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떠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의 기둥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지붕이 함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라고 노크했다고 말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기둥이 형수에게 비명을 지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꼭 달라붙어 집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원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와 형수는 전화로 소통했습니다. 연락하고 나한테 사과했는데 진심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머리를 숙이고 나에 대한 적개심을 진정시키려는 전술적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집이 재건되어 나를 몰아내려고 할 때까지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 투명한 행동으로 시어머니와 형수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가라고 한 건 다 내 착각이었다. 우리 딸은 늘 좀 그랬다. 정신이 흩뿌려졌어. 이 부상은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부상. 밀린 부분. 방금 그런 장면이 있는 드라마를 봤는데 엇갈려 버렸어. 기본적으로 우리 시어머니는 형수님의 오해에 완전히 속았어. 내 여동생 시댁 본인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었는데 너희 둘 다 줄곧 다양한 말을 해왔지 않나.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휴대폰을 꺼내서 그들의 모욕적인 말을 녹음한 것을 틀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나. 내 휴대폰에 그들의 언어적 학대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이 녹음은 우연히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한 형수가 재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편이 형수 또는 상속인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최근 대화를 비디오에 캡처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유용한 것을 포착하기 위해 집수리에 적극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 셋이 자주 있었던 부엌 근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내 오디오 녹음과 확실히 조작되지 않은 영상을 비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냈다. 남편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혈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당혹감을 표현했다. 그와 시아버지는 괴롭힘을 눈치챘다. 뒤에서 저를 향해 경고했지만 시어머니와 형수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형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떠나겠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그게 최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확고함에 놀랐고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지켜주겠다고 결심하고 남편에게 매달리며 늙어가는 어머니를 버리겠느냐고 애원했다. 형수는 자신의 비열함은 리버스에서 애정 표현의 방식일 뿐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나가서 계속 이 집에 살자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형수에게 우리 괜찮냐고 확인하고 부부 둘 다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게 정말 원했던 일이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형수에게 집을 나가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제 아내도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머무르는 것은 두 사람이 떠나는 것이 공평하므로 우리는 우리 시어머니와 누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떠나도록 하여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시아버지가 지쳐 달라붙은 시어머니의 팔을 으쓱하고 밀어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까지 말했다. 시어머니를 떠나기 전에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궁지에 물린 나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형수도 집수리는 시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애원했다. 법의 이익이 너희들한테는 아닌 것. 시어머니가 그걸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형수의 난동을 멈추기는커녕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빡빡하게 동거하는 나에게 시어머니가 가담한 적개심만 커져서 비참한 권리. 나는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 없이 사는 것이 더 낫다. 시어머니와 형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은 낡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해야 했다. 곧 무너질지도 모르고 새 집을 구하지도 않고 둘만 집을 지을 돈도 없고 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해도 위자료와 몫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연금과 함께 재산을 갚으면서 형수도 일을 해서 나중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내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형수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를 위협할 때마다 강제로 쫓아내면 어떻게 될지 아느냐며 협박을 하다가 결국 지쳐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보복했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상황이 안 바뀌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날계란을 던져주었는데 계란이 머리에 부딪혀 깨져서 시선을 돌리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계란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시아버지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리 지르고 남편도 나타났고 알투성이인 나를 보고 시어머니를 밀쳐냈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깨진 껍질을 밟고 몸부림쳤다. 괴로워하는 형수는 그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계란투성이인 내 모습을 찍으며 웃으며 밖에서 일해본 적 없는 시어머니와 일할 생각이 없는 형수를 내던졌다. 편할 때만 껴안고 또 금방 적대감을 드러내는 시누이에게 깜빡 잊고 말하지 못한 말이 생각나서 창문을 살짝 열자 형수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아참 그런데 잊어버릴 뻔했다. 전남편과 외도 상대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왔다고 말씀드리자면 형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남편과 상담하고 형사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보니 제 형수는 그 남자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고 당신이 들킬까 봐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전 남편이 알까 봐 두려웠던 거죠. 애초에 형수는 당황한 줄 알고 다른 이유를 꾸며 남편에게 직접 이혼을 제안했다. 시어머니에게 소풍대가로 받은 돈은 사실은 외도를 위한 돈이었다. 잡히기 전에 도망치려고 전 남편에게 재산 분할이나 다른 복잡한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즉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부자연스러운 이혼에 당황한 형수 전 남편은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배경 조사를 했다. 거기서 형수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남편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의심하는 여주인의 아내도 우연히 탐정사무소를 고용했는데 우연히 내가 고용한 사무소와 똑같아서 부탁했다. 형수가 이혼한 이유를 시아버지가 홈케어가 필요해서라고 주장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애원했지만 전 남편은 거침없이 형수에게 화를 냈다. 간병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한 형수는 시아버지가 남자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이혼을 주장했다. 시아버지를 임의로 필요하다고 설정해서는 안 됐다. 시어머니와 형수는 시어머니의 조카딸과 함께 임시로 이사했지만 집에서 쫓겨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의 불행한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예전부터 형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필사적으로 거절했다. 형수는 애인이 준 보석을 전당포로 샀다. 액세서리는 싸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거의 가치가 없는 값싼 장신구일 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의 이혼이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상했던 재산 분할은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낭비하길 바랐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가로 시댁의 퇴직 자금은 재산 분할이 무일푼으로 상쇄되었고 생활기술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판매 가능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구매 중 일부를 재판매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다 형수는 마지못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당했다. 자존심 때문에 길거리 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 꼭 필요할 때만 일을 했고 지금은 욕조도 없는 낡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 공용 화장실로도 일해야지. 엄마 며느리를 학대하고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뻔뻔하게 바람을 피운 내 잘못이야. 나 며느리랑은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형수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밤낮 가리지 않고 다툼이 밖에 들려요.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한 적이 없으나 형수와 함께라면 반세기 넘게 살아온 그들에게 동정심도 가련함도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고 형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전액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위험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지금은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순진한 마음가짐, 우리 집 개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매력이 있었지만 새로 개조된 현대적인 외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층 전체의 장벽을 없앴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노후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우리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 이후에는 친구가 보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왔어요. 우리 돌아왔어. 배신자. 엄마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남편이 엄마와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에 벌써 나왔나요? 나 실수였으면 좋겠지만 둘 다 불륜을 쉽게 인정하고 그냥 가세요. 물론 그 사람과 함께 살 계획이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떠날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날 테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나를 분노로 가득 채웠지만 부유한 아버지는 괜찮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너도 이제 낯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얻을 거야. 내 이름은 에밀리아.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야. 직장에서 만난 남편은 첫눈에 반해 금방 연애를 시작했고 그는 나를 왕자님 공주처럼 대해주었고 우리의 연애 시간을 정말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우리 둘의 미래가 기대돼 모든 것이 정리되자마자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시작했어. 부부로서의 새로운 삶. 우리 결혼 생활은 상상했던 것만큼 행복했어요. 물론 신혼이었지만 서로 응원하고 건강한 관계를 쌓았다고 믿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결혼을 저녁 식사로 축하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지. 당연하지. 내 부모님도 나와 같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전혀 없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 검진을 받으셨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계시는데 곧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네요. 걱정했지만 아버지가 아프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검진을 다니고 최근 몇 년간 건강하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엄마가 탈장이 있어서 혼자 아빠를 돌볼 수가 없고 우리 집은 일이 있어서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이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여기로 모셔오세요. 방이 더 많은 곳 동거하자는 그의 제안에 정말 놀랐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과 아무리 잘 지내더라도 동거가 어려움에 더해 간병이 필요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요구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주저없이 제안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그렇죠. 물론 괜찮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부모님도 나와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줄게. 나는 영원히 그에게 깊은 감사와 빚을 졌다. 감사하다는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했고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3개월 후에 우리는 주부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간병은 했지만 생활 공간은 따로 분리했어요. 집에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 같이 밥 먹을까 생각해서 피자를 샀어요. 함께 살게 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안정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대부분의 간병을 처리해도 여전히 친절합니다. 쉬는 날에도 남편은 여전히 함께 생활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간병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남편은 불만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엄마가 유난히 친해 보여서 불안해요. 잠시 외출할 건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나요? 엄마를 데리고 점심 먹으러 나가서 쇼핑하기로 약속해요. 요즘 엄마가 많이 밖에 안 나가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녀를 위한 좋은 휴식. 남편과 어머니가 잘 지내서 기쁘고 불평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그들 사이에 부적절한 것이 없다고 의심되지는 않지만 자주 함께 외출하고 끝났습니다. 남편과 단 둘이 외출한 지 한 달이 됐어요. 물론 간병 의무가 있어서 외출할 시간도 없지만 그 둘이 또 어디 갔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들이 그러더군요. 먹고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 생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난 후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더니 그들의 관계에 대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주 간병인이었으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둘의 관계는 그렇게 긴장됐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시청 심부름을 위해 집을 나가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번에 에밀리가 여기 없을 때 너희 엄마가 간병에 대해 불평하셔서 내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화를 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엄마가 나를 돌보느라 피곤하셨을 것이고 그 분노는 우리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 물어보고 싶지는 않지만 꼭 필요합니다. 너 에밀리가 날 돌봐줄게. 당연히 내가 널 돌볼 생각이야. 걱정하지 마. 내 부모님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친했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시작하셔서 어렸을 때 회사에서 엄마가 힘들 때 응원해 주셨을 땐 무슨 일이 있어도 응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안부를 전해서 꽤 멀리 떨어져서 마지막을 놓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던 중 착각이었나 봐요. 기차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호텔에 머물 예정인데 마지막 기차를 놓쳤어요. 아직 8시밖에 안 됐어요. 아직 계획이 있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내일 휴가라서 못 가도 문제 없어요. 집에 안 와서 전화 끊었으니 안 오면 문제 없는 건 맞지만 집안일도 하고 돌봄도 하고 별일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엄마 얘기를 듣고 보니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 침착하게 생각하는 기분. 하룻밤을 지내는 게 좀 낯설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지만 경계는 있어야 해. 아버지가 가족이라는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지나치게 친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다. 심호흡을 해서 진정했어요. 아빠 오늘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밤새 외박 중이라니 괜찮으니까 더 이상 상관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세요. 엄마도 실망했어요. 오늘은 우리 둘이서 밥 주문하고 저녁 먹자. 알았어. 아빠는 내 남편과 엄마의 행동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지만 그런 배신 이후에는 누구도 침착할 수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맞서거나 그럴 것이라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농담으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두 사람은 용기를 낸 듯 다음 주에 또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한 달도 안 되어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되세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런 말 하기 싫군요.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전화는 제가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서 온 것이었고 그 친구는 그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 그 사람과 거리감을 좀 느꼈지만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요. 연인처럼 손을 잡고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나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화가 났지만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 곧바로 아버지에게 갔다 집에 왔어요. 우리 돌아왔어. 잠깐만. 둘 다 이게 반가운 상황이 아닌데 이게 뭐야. 친구가 보낸 사진을 들고 입구에서 마주쳤는데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눈빛을 교환하고 돌아왔더니 왜 그렇지 않은가? 더 충격을 받았을 텐데 당황할 기미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어쨌든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괜찮습니다. 잠깐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셀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군요. 이 금지된 사랑이 상황을 자극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는 셀리랑 살 거야. 저 연약한 아저씨보다 그 늠름한 아저씨가 더 좋아.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태도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어. 감히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겠어? 그들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도 여전히 그렇게 쉽게 자신을 정당화해야 하지 않나요? 그들이 사과해야 해서 당신이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파트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엄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속았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지만 너희 둘은 떠나야 해. 바람을 피운 사람은 필요 없어. 떠나는 건 상관없지만 별거에 동의할 수 있다면 너희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 말이 안 돼. 물론 아빠가 이혼하실 거예요. 당신이 나와 이혼해도 상관없지만 당신 부모님은 아니죠. 셀리가 그 남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희생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이혼하면 그녀는 우리가 준 유산을 잃게 될 거예요. 빚진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상속 지분 전체를 우리에게 주거나 절대 남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들은 이혼 후 상속을 요구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불륜을 자신이 옳은 것처럼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든 것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고 하고 이대로 계속하면 논의가 평행하게 될 뿐이야. 아버지와 상황을 논의하기로 했어. 알았어. 그럼 둘 다 당장 떠나야지. 난 명확한 계획이 있으니 나중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장래에 대해 상의하다 어머니와 남편에게 예정대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으나 부모님은 아직 결혼을 하셨습니다. 다음번 만날 때가 아버지의 장례식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어야 했으니 이 말만 하고 그때까지 잘 지내십시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쇠퇴하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2시간 동안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을 쥐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수술은 끝났어요.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미안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그냥 웃고 계셨어요. 조금 전에 나에게 일어난 일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무리 감정적으로 움직여도 아버지를 다시 불러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너무 힘들고 정신이 나간 것 같았지만 저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천국에 가신 건 오랜만이네요. 다행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상속이 온다. 왜 혼나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있다. 장례식에 전 남편과 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했다. 올 줄 알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아니었는데 힘내라고 나 자신에게 일깨웠으니 아버지의 유산을 위해 장례식에 오셨군요. 우리는 우리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까지 가도 될까요? 하지만 이 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원본을 펼칠 수는 없지만 사본을 만들어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을 건네주더니 마지못해 봉투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에 눈살을 찌푸리더니 마지막을 읽었다. 그들의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잠깐만 무효가 될 상속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야른 조치이지만 이 의지로도 우리는 여전히 법적 몫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정을 잃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을 예상했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성장시킨 아버지는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법적 공유 외 낯선 사람이 상속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당신 낯선 사람들이 아빠가 이혼 신청을 했으니 이제 당신은 관련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확인해보는 게 어때요? 그들은 AB를 되찾았고 잠시 말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천박한 계획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배신감에 그들은 정말 쉽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엄마 아빠와 간병 문제로 싸웠고 심지어 이혼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이혼 서류를 밀쳤습니까?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뜻인가요? 문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솔직히 이혼 서류가 없어도 불륜으로 인해 이혼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상속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혼하고 낯선 사람이 된 사람에게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600만 달러가 넘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배신한 사람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낯선 사람으로서 당신이 장례식에 가는 건 싫어요. 제발 가주세요. 잠깐만요. 하지만 함께 살기 전에는 그녀가 마땅히 그 노인을 보살펴야 할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호화로운 여행, 명품 브랜드 등을 위해 아빠의 돈을 썼다는 걸 상기시켜 드릴게요. 지금 호의를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논쟁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현실과의 접촉에 비로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한 듯 서로를 바라보다 절망에 찬 얼굴돈에 지배당하는 비참한 삶이다. 아버지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던 그들에게서 등을 돌린 그들은 곧 사라져 버렸고 나는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전 남편과의 상호 지인을 통해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금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들은 아마도 아빠의 시간이 짧고 무모하게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불륜에 대해 말했던 선견지명이 사실이군요.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불륜에 대해 알고 있고 그들은 단절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들은 생각 없이 행한 그들의 비열한 행동의 ENT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겪어야 할 대가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다시 돌아와 지인에 의해 단절되고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과해도 용서할 생각이 없고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다. 아버지가 먹고 살 만큼 벌게 해주세요. 아버지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신 것을 아깝지 않게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게 살겠습니다.